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알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김소월의 님의 노래라는 현대시 한 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을 계승한 현대 시인, 전통성이 굉장히 강했던 전통을 계승한 현대 시인으로 1차적으로 좀 기억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전통을 계승했다라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내용상 그리고 형식상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내용상으로는요, 김소월은 자신의 시에서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정서를 계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시 안에서, 선조들이 자신들의 시 안에서, 자신들의 노래 안에서 어떤 정서를 주로 드러냈느냐 봤더니 한의 정서더라라는 거예요. 이별의 슬픔이라든지 또는 가난의 서러움이라든지 또는 유배 가서의 고통이라든지 또는 전쟁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스러운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우리나라 시가를 보면.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한의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한의 정서를 현대시로 계승했던 시인이 누구다? 김소월이다 라는 게 일단 내용상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형식상으로는요, 삼음보 7호조의 음수율을 계승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요조라고, 우리의 전통 민요에서 보이는 율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음보의 7호조라는 이 율격을 자신의 현대 시 안으로 가져왔던 시인이 또 누구다? 김소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될 거예요. 요거를 별표 5개를 해놓고 김소월 하면 내용상으로는 우리의 한의 정서를 계승했던 시인이고, 형식상으로는 삼음보 7호조의 민요조를 계승했던 시인이야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선생님이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님의 노래라는 시, 어떤 시인지 개괄적인 내용,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하고 가볼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다. 여러분,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자유시고, 여러분 뭐라 그랬어? 얘는 운율을 겉으로 드러내면 안 돼. 내재율이고, 서정시,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중심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연결해 본다면, 서정,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래. 한의 정서 드러내겠구나. 님의 노래 그랬으니까 아마 님과 관련된 한의 정서겠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형식은 좀 이상하지, 그지? 형식상 김소월은 삼음보 7호조의 음수율의 민요조를, 음보율과 음수율의 민요가 갖고 있는, 우리 전통 민요가 갖고 있는 율격을 계승했다 그랬는데, 선생님, 율격이 겉으로 드러나면 그거는 자유시가 아니지 않나요? 정형시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너무 똑똑한 학생인 거지. 그치? 이상하다. 분명히 이런 민요조를 계승했다 그랬는데, 이 민요조가 나타난다는 건 음보율도 있고 음수율도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정형적인 율격이 있다는 얘긴데, 정형적인 형식이 정해진 율격이 있다는 얘긴데, 어떻게 이 율격을 활용하면서 자유시를 쓸 수가 있나요? 자유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운율이 안으로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데 라는 질문을 어떤 똑똑한 학생이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조금 이따가 시에서 같이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민요적이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민요적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민요의 시집살이, 노래, 잡노래,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고 2020년 수능 특강에 뭐가 나왔었더라? 민요로? 뭐가 나왔는데? 그죠? 뭐가 나왔죠? 민요 말고 잡가도 있었어. 그치? 잡가에서도 보면은 이 평민들의, 서민들의 정서잖아? 집장가라든지 형장가라든지, 그리고 민요 생각났다. 정선아리랑.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대부분 한의 정서야, 한의 정서. 그래서 여기 한의 정서라는 이 내용도 민요에서 왔다. 그래도 여러분 그냥 별로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성격이 민요적인 거죠. 그리고 주로 사랑 노래를 한단 말이지. 사랑 이야기를 해. 낭만적입니다. 주제에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겹게 절실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확인해 보실 겁니다. 특징 보십니다. 부재하는, 여러분 부재가 무슨 뜻이야?
내 옆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내 옆에 없는 님의 노래를 듣고 있는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삼원보 치로조의 민요조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또 세 번째도 중요한 특징이야. 김소월은 주로 이 종결 어미를 많이 사용해요. 비격식체의 경어체 종결 어미 요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종결 어미가 반복될 때는 우리가 가군이라고도 얘기하죠. 가군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 종결어미 반복을 우리가 가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가군으로 운율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도 되겠죠. 비격식체의 경어체 종결어미 요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비격식체의 경어체 종결어미 요. 뭐뭐 해요, 뭐뭐 해요, 뭐뭐 해요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그건 상대 높임법에서 온 거다. 청자 높임법이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될 겁니다. 상대 높임법에는 뭐가 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 격식체는 뭐다?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 공적인 관계지, 그치? 그렇죠, 여러분. 또 또는 내가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 대통령이랑 만났어. 이거 굉장히 공적인 자리죠. 이런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격식체를 주로 사용을 하고, 비격식체라는 거는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 엄마랑 나랑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럴 때는 비격식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격식체에 아주 높임이 있어. 우리 이제 아주 높임만 좀 한번 보고 가자. 아주 높임으로 해당하는 게 뭐야? 아주 높임이 하십시오체죠. 하십시오체고, 요거는 평서형 종결 형태가 어떻게 끝나? 학교 다녀왔습니다. 비읍니다로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요게 격식체의 아주 높임 경어체예요. 하십시오체가. 반면에 친밀한 관계에서는 우리가 뭐뭐 했습니다. 이러면 너무 딱딱하잖아. 그래서 뭘 쓰냐면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냥 두루 높임을 쓰더라. 두루 높임법을 쓰는데 그게 뭐다? 해요체다. 해요체. 뭐로 끝난다? 뭐뭐 요로 끝난다. 학교 다녀왔어요. 이렇게 쓴다 그 얘기지. 뭐뭐 했어요. 이렇게. 응? 근데 그거 뭐다? 이것도 높임이다. 높임. 상대방을, 그러니까 청자를 높이는 표현인 거죠.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높임의 표현, 경어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경어체 종결어입니다. 그러면 자, 비읍니다도 그렇고 요도 그렇고 둘 다 경어체 종결어민데 그 중에서도 요는 뭐다? 비격식체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경어체다. 그 얘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비격식체의 경어체 종결어미 요를 사용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어조를 만든다 그랬어?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어왔던 친구들은 이게 무슨 어조를 만드는지 아시죠? 얘가 뭐로부터 나왔다고? 청자 높임법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뭐 했어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청자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어조다? 청자를 염두에 두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다 라는 걸 선생님 수업에서 누차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뭘 만들었어?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요, 특정한 구체적 청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청자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순이라든지 님이라든지 이게 밝혀져 있지 않은 거죠. 그대라든지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종결 형태만 말 건네는 어조를 쓰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듯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 건네는 어조의 독백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많은 시들이 이런 방법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참 많이 합니다. 선생님 예를 어떤 걸로 드냐면 일기로 예를 많이 들어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쓴 일기. 야, 중학교 때 막 이 감성이 막 폭발하는 시기잖아. 감성이 폭발해가지고 막 시를 내가 엄청 많이 썼다는 거지, 시를. 중학교 때 내가 막 하루 일과의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거를 막 시를 쓰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일기가 있었냐면 중학교 때 쓴 일기인데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 비가 그날 많이 온 거야.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기분이 막 멜랑콜리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 시를 쓴 거야. 시를 썼는데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입니다. 이렇게 쓴 거지. 비가 오는 날이군요. 비가 오니 기분이 참 우울해졌어요.
뭐 이런 시를 쓴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 일기에다 썼다고요. 일기에다가. 그러면 내가 어떤 구체적인 청자를 염두에 뒀을까? 그렇지 않은 거지. 그냥 선생님이 우울한데 혼잣말을 하는데 그냥 막 딱딱하게 뭐뭐 했다 뭐뭐 했다로 끝내고 싶지는 않으니까 경원지 종결음이 말 건네는 어조를 가지고 와서 쓰긴 쓰는데 혼잣말을 한 거지. 일기에서. 우리가 일기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쓴다. 그러니까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면서 독백체는 충분히 가능한 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시 안에서 좀 이해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종결어미 뭐뭐 해요를 반복할 거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리하고 갈 수 있다. 첫 번째, 종결어미의 반복, 가군의 활용으로 운율을 만들어내는 거. 두 번째, 말 건네는 어조의 독백체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다 정리하고 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보세요. 님의 노래니까 여러분 청각 이미지가 중심이고요. 공감각적 이미지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사시구나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기도 할 겁니다. 와우, 그러면 여러분 님의 노래에는 운율을 만드는 방식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정리하고 갈 수가 있죠. 처음에 뭐 있어? 사문보 치료조의 민요조 있었죠. 두 번째 뭐? 종결어미의 반복 있었죠. 세 번째 뭐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는 거, 네 번째 뭐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 이런 걸 통해서 운율이 쫘라락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 정리하고 가시고요. 반어 나타날 겁니다. 이따가 다 본문에서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해제, 선생님 텍스트 파일 가지고 계시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인지는 이미 여러분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 네, 왜 이렇게? 네, 뭐가 이렇게 막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 자, 보세요.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였을 것 같아. 고운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그리운 우리님 그랬으니까 여러분 상황 나왔다. 상황. 그리운 우리님 상황도 나오고 정서도 나왔네. 시에서는 이런 걸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리운 우리님 그랬으니까 님이 내 옆에 있으면 그립니? 아니죠. 님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황이 뭐구나? 님의 부재구나. 정서는 뭐구나? 벌써 나왔다. 그립구나. 그죠?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님은 내 옆에 없어. 그런데 님이 내 옆에 내 옆에 있을 때 노래를 불러준 게 있었나 봐. 그 노래가 언제나 내 마음을 적시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네. 님은 내 옆에 없는데 님의 노래는 계속 나에게 울려 퍼지고 있어. 남아있어. 네. 긴 날이었던 것 같아. 긴 날, 왜 빠졌지? 긴 날을 문 밖에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표현들 마구마구 눈에 들어온다. 그치? 응?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이 사람 왜 문 밖에 나가 있을까? 문 밖에 나가 있는 이유가 뭘까? 응?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또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요. 보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운율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고이도, 곱게도라는 뜻이에요. 곱게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족한, 외롭고 쓸쓸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상황 부각되고 있다. 그죠? 정서도 부각됐다. 그치? 상황은 홀로 있습니다. 그치? 홀로 있고 정서 뭐야? 외롭고 쓸쓸하구나. 그래도 내 잠은 포근하게 라는 뜻이야. 포근히 깊이 들어요. 자, 님이 내 옆에 없으면 우리나라 시가들을 보면 님이 내 옆에 없을 때는 전전반측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근데 이 화자는 어떠냐면 님의 노래가 있는 거야. 님의 노래가 내 기억 속에 내 가슴 속에 계속 내 귓가에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잠도 빨리빨리 들어. 그 노랫가락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깊이 잠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 어떤 정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외로움 속에서도 포스근히 깊이 든대잖아.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든다잖아. 플러스의 느낌 드시죠 여러분? 됐죠? 그러나 마지막 년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역접에
접속어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무슨 기능을 해요? 시적 전환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들려요 그랬어. 그 들려서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했어? 나 포근해요 그랬어. 포근해요. 깊이 잠들어요 그랬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다 플러스였어. 그런데 그러나 나왔잖아.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마이너스로 바뀔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다 깨면. 이 깨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잃어버려요. 잊고 말아요. 1차적으로 표면의 정서 뭐 느껴지십니까? 상실감 느껴지시죠?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나. 님의 노래를 잃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실감의 정서로 끝난다라는 느낌이 1차적으로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소월은요. 반어를 자기 시 안에서 너무나 많이 활용했던 시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너무 유명한 시 구절이잖아요. 반어가 쓰인 대표적인 문장이죠. 또 먼 후일 그때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이때 잊었노라라는 그 말은 난 절대로 당신을 잊지 못해요의 반어였었어. 반어를 자기 시 안에서 너무 많이 사용했던 시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거는 반어로 읽을 여지가 없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1년에 언제나 님의 노래가 내 가슴에 젖어 있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한다면 그냥 상실감으로 끝났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최종 정서를 반어로 좀 이해해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독자인 우리들이 하게 된 거죠. 됐죠? 자, 시를 한 번씩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든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느껴봤고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상황, 님의 부재 나왔고요. 대응 방식, 그리워. 그리운 우리님 그랬단 말이야. 안타까워? 안타깝죠. 잃어버렸어. 허무해? 그죠? 잃어버렸으니까 상실감도 여기 적어주고 가죠. 그런데 최종 정서 잊을 수 없으므로 반어로 좀 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 미리 하고요. 어떻게 하면 반어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쌤 기호 표시해 놓은 거, 표현법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상황과 대응 방식 결합하면 이별한 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하시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 내부적인 의미, 님의 노래를 좀 정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현재 실제하지 않는 대상, 다시 말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다. 여러분, 님이 내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그걸 환청처럼 상상으로 듣고 있는 거야. 님의 노래를 님이 없는데 듣고 있으니까 녹음기 켜놨다는 얘기 아니겠죠?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다. 실제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님의 노래는 님의 마음이 아니라 화자의 마음이 담긴 거야. 화자의 어떤 마음? 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구체화, 형상화된 것이 님의 노래라는 청각 이미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님이 내 옆에 있으면서 사랑 노래를 나한테 실제로 들려주고 있었다면 그건 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님이 내 옆을 떠났잖아. 내 옆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듣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건 화자가 만들어낸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노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재하는 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주의하고 가야 될 거 여러분. 감정 전달의 매개체는 아니야. 이게 만약에 이 노래가 감정 전달의 매개체가 되려면 내가 님에게 내 노래를 보내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님에게 보내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계속 듣고 있는 노래야. 듣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그 노래, 이걸 님의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나는 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겠죠? 그런 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되시나요? 님의 노래가 갖고 있는 내포적인 의미, 중요하겠죠? 제목이니까. 그죠?
정리를 잘 해두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감각 쓰였습니다. 공감각. 여러분, 요시 공부하기 전에 춘설 공부하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춘설에서 공감각이 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설명도 했고, 그리고 춘설에서 공감각이 자그마치 3군데나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춘설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님의 노래를 본다면 공통적으로 공감각이 쓰여 있기 때문에 공감각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느 부분이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 있을까? 어느 부분이다? 여기다. 색깔 펜을 좀 바꿔볼까요? 빨간 펜을 계속 쓰다 보니까 막 헷갈린다. 와우, 우리 하늘색 펜도 한번 써보자. 공감각. 여기 노래가 젖어 있대. 노래에 어떻게 젖니? 노래는 무슨 감각밖에 없니, 여러분? 청각밖에 없죠. 근데 젖는다는 건 뭐지? 젖는 건 촉각이잖아. 그러면 청각을 뭐로 바꾼 거다? 촉각으로 바꾼 거구나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청각으로만 느껴져야 될 것을 촉각으로 바꿔놨다. 그 얘기야. 공감각 쓰였고요. 그 다음. 긴 날을 문 밖에 서서 들어도 니은에 내포된 화자의 정서 끝없는 기다림이고 그리움이다. 여러분, 왜 문 밖에 나갔을까라는 얘기지. 화자가 왜 문 밖에 나갔을까? 왜 긴 날을 서서 듣고 있을까? 응? 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갈 수 있겠다. 실제로 김소월의 시를 보면 이렇게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 문 밖에 서서 듣는 이유는 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작곡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디귿으로 가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표현법 대구 보였다. 어디? 해지고 밤들고 저물도록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요. 문장 구조 반복이다.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구가 이렇게 매칭이 잘 됐죠?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대구 쓰였고요.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요. 시고 반복이다. 그래서 오래고 간절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디귿에 사용된 표현법과 휴가입니다. 이연에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시구절도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해가 지고 저물었어. 또 밤이 들고 잠이 들었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부각하는 구절 나왔습니다. 우리 시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나올 때도 역시 잡으십니다. 왜냐하면 선택지에 시간의 흐름을 통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선택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3년에서 부각되고 있는 기억의 기능이 뭐냐? 기억의 기능, 님의 노래잖아. 3년에서는 자 여러분 여기 3년이야. 3년. 님의 노래가 어떤 기능을 해요? 내 삶을 깊게 들게 하고 포근하게 잠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 외로움을, 나 홀로 잠들어도 내 외로움을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구나. 님의 노래가 없었다면 나는 잠을 못 이룰 텐데 내 잠이 잘 들게 해주는 기능을 했다. 플러스의 기능을 했다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시적 허용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 포스근이라는 단어. 포스근이라는 건요, 여러분 포근이야, 포근이. 포근인데 왜 포스근이라고 썼을까? 글자 수를 맞추어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래.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 자, 선생님이 펜을 딴 걸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게 뭐지?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 한번 해볼까? 자, 몇 음보 여러분? 몇 음보? 3음보. 7호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끊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서 해볼까? 여기서부터 해보자. 고족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이렇게 3음보가 끊어져요. 3음보.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이렇게 3음보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3음보에 7호조라 그랬잖아? 그럼 글자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 앞부분, 우리 7호조 할 때는요, 앞에 2개의 음보를 묶어서 글자 개수를 세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고적한 잠자리에 글자 개수 몇 개? 7개. 홀로 누워도 글자 개수 몇 개? 5개. 내 잠은 포스근히 몇 개? 7개. 깊이 들어요? 5개. 이렇게. 그래서 3음보 7호조의 민요조가 이 김소월의 시 안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9번 문제로 연결해 보세요. 9번 문제로 연결해 보면 원래는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야 되냐면 포근이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포근이라고 고쳐볼까?
포근이라고 고치면 글자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려? 글자 개수가 내 잠은 포근히 해서 6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글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스를 집어넣어준 거죠. 포스근이라고. 이렇게 글자 개수, 다시 말해 음수율, 7개의 글자 숫자를 맞춰주기 위한 음수율 를 고려해서 시적 허용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운율을 고려한 시적 허용어가 쓰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삼음보 7호조가 나타나고 있다, 민요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됐죠? 그 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님의 부재라는 현실을 자각했어, 자각. 자각했음을 알려주는 시어가 사연에 나와요. 사연에 뭐? 님이 부재하는 현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거, 자다가 깬 거야, 깬 거. 그래서 깼다라는 거는 자각이야, 자각. 인식. 이걸 알려주는 시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각하고 인식한 내용이 뭐야? 부정적인 현실이야. 어떤 부정적인 현실? 님이 부재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라는 접속어 뒤로 마지막 년이 마이너스로 확 전환이 일어났던 거죠. 자, 11번 별표입니다. 11번. 마지막 년에 나타나는 화자의 최종 정서를 조금 그럼 정리해보자. 1차적으로는요, 표면적으로는 님의 부재라는 현실을 자각했잖아. 그래서 허무감과 상실감을 느껴요. 잃어버리고 잊고 말고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1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반어로 읽어라. 그러면 님이 부재하는 현실은 자각을 했어. 그렇지만 내 가슴에 님의 노래는 언제나 젖어 있잖아. 결코 잊을 수 없는 님을 향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최종 정서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종 정서. 별표 체크크 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가 뭐니? 그랬을 때 부재하는 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리움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최종 정서를 잡고 가게 되는 거고요. 주제를 잡고 가고 그러면서 여기는 잃어버려요, 잊고 말아요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절대 나는 님의 노래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도 님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잃어버릴 수 없어요. 나 붙잡고 있을 거예요. 라를 굉장히 강한 반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통성의 계승 별표 체크하시고요. 선생님이 이미 정리해드렸습니다. 13번 운율 보세요. 삼음보 7호조 운율 민요조 쓰였고요. 종결어미의 반복으로 각은 나타났고요. 시적 허용어도 역시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한 운율을 고려한 그런 시적 허용어가 쓰였다. 포스근이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반복 됐고 또 역시 운율을 만들어내는 표현법이라는 거 모르고 계셨다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운율이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리듬이고 리듬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잖아요. 됐죠? 그래서 대단히 운율적인 고려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잡고 가십니다. 자, 님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 3가지 정리하시고요. 공감각이라는 표현, 또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표현법들 어떻게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지, 특히 마지막 년의 반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갈 수 있는지까지 님의 노래라는 시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김소월은 이렇게 삼음보의 7호조 민요조를 가지고 왔어. 계승했어. 선생님 여기 이렇게 언뜻 보니까 여기 이 시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지켰어요. 삼음보 7호조를. 그런데 김소월은 이 민요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잘 지키는 시가 있는 반면에 음보가 마치 없는 것처럼 또 글자 개수도 막 6개, 4개로 깨기도 하고 그렇게 글자 개수도 깨고 음보도 여러분 이렇게 보통 삼음보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시는 굉장히 음보 잘 지켰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한 줄에 이렇게 삼음보를 이렇게 짝짝 매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소월의 다른 시들을 가서 보면 이렇게 음보를 매칭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음보를 2줄로 끊어놓기도 하고 또는 삼음보를 이렇게 한 행씩 끊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음보를 막 바꾸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삼음보를 안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자유시를 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시에는 그런 게 조금 잘 보이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김소월은 현대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삼음보의 7호조 민요조를 가지고 왔어도 자유시를 쓴 시인이다라는 것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선택지에 정형적인 율격이 드러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정형적인, 정형시다. 이 시는 그렇게 쓰면 틀려요. 정형시는 고전시가 운율을 정확하게 모든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키고 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김소월은 그런 시인은 아니다. 현대 시인이고 현대 시인이기 때문에 정형시는 쓰지 않는다. 자유시다. 자유시인이다. 자유시를 쓴 시인이다. 사문보의 7호절을 아무리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더라도 기본 전제는 자유시를 쓴 시인이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중요한 얘기들 참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해두시고 님의 노래라는 너무나 애틋한 사랑 노래에 이야기하고 있는 시를 잘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